지금은 먼저 이 미래 세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 두 글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정책이 경제다 시간이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윤형중 랩2050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똑같이 지냈죠. 똑같이 많은 분들을 비판받고 이러면서 지내셨어요? 저야 뭐 맨날 남 비판하는 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댓글 많이 받습니다. 예. 아,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휴가도 잘 가시고 예. 또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평가 중에서 제일 날카로운 평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준일 대표님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윤 대표님 같이 전체적으로 일단 총평을 듣고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 평론가님 어떻게 들었어요? 뭐 이제 자화자찬이다, 뭐 불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은 대통령이 솔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이게 정치 얘기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당정 갈등 없다. 아니 당정 갈등이 있는 게 지금 많잖아요. 다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화법이 일부 당정 간의 이견은 있었을지언정 그거를 조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근데 당정 갈등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뉴라이트가 뭔지 나는 모릅니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모르면 더 문제 아닌가? 아니, 더 문제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인사권을 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남들이 추천하는 거 결재만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솔직하지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 느낌을 하나가 받았고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국정 브리핑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의욕적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국정 브리핑이 돋보일 수 있게 이거를 행사를 해야지. 이거는 홍보수석실이 무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뭐 짧게 얘기할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홍보수석실에서 얘기하는 국정브리핑이 주고 국정브리핑을 하니 기자회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홍보가 목적이고 이거는 의무방어전 같은 거예요. 설명, 이슈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초점을 맞추게 하려면은 이거 두 개를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뭔가 이 이슈가 잡히게 뭔가를 되게 포커싱에 맞춰야 되는데 기사는 다 뒤에서 전부 다 나와요. 이거는 실패한 거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거를 아예 분리를 해서 오늘은 국정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일주일 뒤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관련돼서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용이 무슨 한 팩트를 한 100가지를 우겨넣었어요. 무슨 소상공인을 뭐 살리겠다, 내가 집을 뭐 제때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대통령이? 그거는 각 부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만 한 얘기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게 자화자찬이나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뾰족하게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딱 해야 되는데 온갖 미사여구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가 대학 가려고 이제 원서 넣어요. 그럼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저는 엄한 부모 아버지와 착한 어머니 밑에 있어가지고 고1 때는 전교 10등을 하다가 고2 때는 전교 7등까지 올랐는데 고3 때는 전교 3등 올랐다가 잠깐 부진해가지고 다시 15등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래서 남들의 평가는 제가 서울대 법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뭐 주저리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무능한 홍보 수석실이다.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상현님 정치평론 김준일이라고 쓴 줄 알았더니 고트 김준일이라고 쓰셨어요. 고트. 정치평론 염소님, 네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감사드리고 박미연님 잘 듣고 계시다고. 땡땡님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뉴라이트. 땡땡님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저는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이 모른다고 하면 진짜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는데 안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네. 다른 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 많으신 것 같은데 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예, 근데 아까 뭐 홍보 전략까지 짜주시는 거 보니까 야, 홍보수석보다 훨씬 유능한 우리. 지금 노리고 있어요. 김준일 평론가가 자리를 노리고 있어. 내가 볼 때. 저 번호 제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윤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진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총평 어떻게 할지.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평가 불가거든요. 일단 처음 한마디만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건 우리가 평가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이 있죠.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원래 하겠다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하겠다는 일을 이제 답안지 써낸 거잖아요. 그때그때 써낼 때마다 우리가 평가할 자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답안지 써낸 걸 봤는데 애초에 자신들이 출제한 문제를 풀지도 않고 이게 처음에는 대충 형식이나 그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갖춰서 이렇게 언뜻 봤을 땐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어찌 이 답안지를 읽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변의 위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신변의 위협. 예.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당장 이 학생하고 면담을 하든가 아니면 이 학생을 좀 내쫓던가. 예. 이런 수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지. 이거를 내가 평가한다 아닌다. 이거 평가라는 거는 뭐 애초에 평가의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초에 하겠다는 게 있고 이 평가 자체도 어려운 것 같아요. 평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평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가 못 불가다. 합니다. 네. 평가 불가. 네. 그래도 하나하나 좀 한번 좀 짚어보죠. 저는 그래도 당장 이렇게 우리 현안이 사실 의료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많은 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김종인 박사도 응급실 뺑뺑이 도신 거 얘기하시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아버님 돌아가신 조금 슬픈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대통령은 지금 의료 현장에 의료 공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현장에 가보라고.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수한 팩트와 이게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과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쓴 기사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일을 겪었던 응급실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벌거벗은 임금님, 예, 벌거벗은 대통령. 예, 그냥 지금 아주 명확하게 그냥 순수한 눈으로 보면 저 사람만 잘못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를 모든 사람이 그걸 되게 진지하게 팩트로 반박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 어떤 사람이 12시간 대기했다가 이제 뭐 결국 뭐 사망했다. 뭐 심지어 김한규 의원의 부친, 뭐 본인이 의사이고 국회의원의 부친마저도 그 응급실을 빽빽하게 10시간 넘게 돌다가 겨우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추석 때나 의료 수요가 갑자기 좀 늘어날 때, 뭐 코로나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의료계의 헌신적인 뭐 노력과 뭐 겨우 틀어막는 일들로 지금 겨우겨우 문제가 좀 덮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게 대충 덮다가 어저께 또 싱크홀 사건 터졌잖아요. 네, 대충 덮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이 정도까지 비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만한 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응급실 의료 체계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대로 놔두면 정말 의료계에 파국이 생긴다. 그래서 내년만큼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이제 중재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안을 내놓으니까 더더욱 방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법 사태도 사실 비슷한 걸 발견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비정상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방치하면은 저는 아까 이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선 현장에 의료 공백이 없다. 현장에 가보라란 얘기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저 같은 아주 편향되고 삐뚤어진 평론가들, 뭐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한 게 아닐까요? 예. 다행히 어제 이제 반국가 세력이 나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예.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지 간첩이나 반국가 세력이 야당을 지칭한 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오해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일단은. 비밀 같은 것들을 막 파헤치고 막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좀 잘 딴 생각해 얘기지만, 보세요. 국가 예. 정체성 흔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반국가 세력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제가 유출을 했습니다. 네. 뉴라이트입니다.
아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거 맞나요? 국가 정체성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1945년이 광복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거고 그리고 간첩하고 매우 비슷해요. 간첩이 한국 사회에 있어요 실제. 와서 지금 누군가는 암약하고 있지만은 스파이가 다 있으니까. 본인을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뉴라이트도 그렇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옛날에는 뉴라이트라고 했던 사람들 나 뉴라이트 아니야. 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닮아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상을 마음리에 퍼뜨리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국가 고위직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그 반국가 세력이 뉴라이트라고 아니, 대통령의 제정신이 똑바로 바뀌셨구나 역시. 아니 근데 북한 아니, 간첩은 아닐 것 같은데 어느 나라 간첩이에요? 뉴라이트를 대거 등용하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시니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모른다는 건 진심이다. 바보 행세를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이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바보 행세를 해서라도 그거를 용인하든지 뭐 두 개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약간 여담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거 합리적 대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대파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네. 이거. 대통령이 언제 지방 의료 이제 응급센터를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제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갔을 때 엄청 잘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사단장님 오면은 보이죠? 완전 삐까뻔쩍합니다. 이게 일본 맞아요. 말이긴 한데 삐까뻔쩍하게 다 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맞아. 막 대걸레질하고 이거 다 닦고 막 난리가 나요. 대통령이 가림질도 막 갔으니 하죠. 군복 가장 가림질. 잘 되는 모습만 보여줬겠죠. 합리적 대파도 똑같아요. 양재동 그 한나로마트 가가지고 그때만 가격이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이 의문을 가지려면은 내가 알기로는 대파 한 탄에 3,000원인데 왜 여기만 875원인가? 이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거를 합리적이네. 이해 한마디 하는 순간 총선 날아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간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대통령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이걸 모를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건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얘기가 맞고 제가 오늘 한겨레가 보건복지부 저거 자료 인용해서 한 건데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현황 자료를 보면은 70.5%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미달이에요 지금. 전국에 44개의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1개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거나 뭔가 지금 땜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남부 권역, 예를 아주대병원 하면은 경기 남부 이쪽 다 담당하는 거잖아요. 아주대병원 14명 중에 7명의 전문의가 사직선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그래서 수요일 날 아예 휴진하겠다라고 어제 한 거 검토하겠다라고 할 단독 이런 식으로 요일이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응급의료진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마취과 의사 있어야 되고요. 수술하려면은 예를 들면 뭐 정형외과 의사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응급실 뺑뺑이가 있냐면은 응급실에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다 당직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뺑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지난달 30일에 서울에서 40대가 16군데 지금 돌다가 지금 119 구급차에서 사망하고 부산에서는 40대 온열 환자가 쓰러져가지고 부산에 갈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울산까지 2시간 가다가 거기서 이 응급실 그러니까 119 차에서 또 죽고 충북 진천에서는 지금 애 낳으려고 임산부가 탔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119 구급차에서 애를 낳습니다.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의료 현장 가봐야 하는 건가요? 이걸 다 기사로 난 거예요. 대통령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걱정이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인유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중재하자는 얘기를 사실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공학으로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면 충돌을 하든 뭐가 하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거지 무조건 당정 일치가 돼야 된다. 뭐 일부 평론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정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갈등이 있든 일치를 하든 뭘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부딪히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전 칭찬해 주겠습니다. 대단한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정치 지도자감이요.
그리고 대선에도 나올 자격이 있어. 제가 칭찬해 줄게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번에 사실 실망했어요. 예.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이전부터 특히 후보 시절, 이제 그 대표 후보 시절부터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통령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면서 예, 제일 잘한다. 내 대통령을 뭐 이렇게 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막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지금 관계가 표면적으로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과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이견을 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예. 한덕수 총리에게 뭐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본 다음에 그냥 바로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대통령실이 받지 않는다. 난 주장하는데 나는 국민을 그렇게 발언을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스타일상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더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본인과 그 대통령 사이에 상당히 이견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적 감정으로 국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좀 분석해 보면 이런 감정적인 의사결정과 행동들이 굉장히 여태까지 많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움직일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신뢰하고 이 사람이 같이 축혀 세워주면서 자기에게도 좀 성과가 될 법한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을 좀 움직이게 한다면, 그러니까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여당 대표니까 내각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런 자료와 데이터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연한 그 타협안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된 채로 이제 본회의 통과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힘이 엄청 반대했어요. 엄청 반대했고 대통령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엄청 반대했는데 그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충분히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으로 본다면 서로 충분히 유연하게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한동훈 발언 평가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윤 대표님 그거 아니고 이제 본인이 좀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는 윤영준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해요. 아 그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튀려고 한 거 맞아요. 한동훈이.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한동훈은 윤석열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을 안 바뀌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본인이 물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돋보이려고 한 것도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그 국정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게 전체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도 있지만은 이거 의료개혁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저항, 지금 모든 건 다 저항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 세력에는 야당도 있고, 이게 윤영중, 이원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한동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가장 잘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은 설득될 뿐이 아니라니까요. 설득될 뿐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거 합의하고 그거는 역사에 남고 안 남고 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뭐 합의해줘도 큰 의미가 없는 건데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용산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거 아무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대 지금 20년 동안 아무도 못하고 오히려 예전에 20년 전에 300명 줄었는데 문재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던 거 다 자기들 이거 비겁하게 회피만 했던 거 내가 이거 돌파해가지고 내가 이 의료계를 아주 혼쭐을 내주고 내가 의료계요. 그래서 한 10년 걸리지만은 그동안에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참아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요. 한동훈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탄핵을 주장하는 게 탄핵을 시키든지 대통령을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아주 불행한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 되면은 의사들 어차피 안 돌아오고요. 지금은 전주곡이에요.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할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 계속 나오고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윤들도
지금은 추경호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맞다라고 하지만은 못 버텨요. 못 버티고 지금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화 엄청 받는데요. 이 의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 그 지역에 유지 있는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뭐 수술 받아야 되고 병원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불법이지만은 대충 밀어 넣어가지고 좀 빨리 수술도 받게 하고 있는데 아예 원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년 기다려야 돼요. 그냥 진료 받는데 3차 기간 가는데 이거는 못 버틴다라고 한동안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은 내 편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을 가장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 거 잘 아는 한동훈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 없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 없어요. 대통령을 이겨먹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탄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탄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제가 한 적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은데? 왜곡하고 좀 프레임에 가두고 요약한 건데 요약. 탄핵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라 대통령 고립으로 가는 첫걸음이고 이게 어쨌든 대통령을 굉장히 곤궁에 몰고 대통령이 외롭게 되는 거고 저는 탈당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있다고 봐. 당장은 아니죠. 한동훈 대표 아니면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 탈당하죠. 윤석열 대통령. 네. 대통령이 자진해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나가라고 해서. 자진해서의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은 아니고 네. 크게 길게 보면은 아 근데 탈당까지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려운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 정치공학적인 게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기니까 어쨌든 한동훈하고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회복 불가능 수준이라고 보시면 회복 돼요. 불가능하다. 그 와중에 지금 국회에서 아까 전세 사기법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 의료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간호사법이 통과가 됐어요. 여야 합의.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잖아요. 이번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이번에 놀랍게도요. 예, 아까 제가 전세 사기 특별법도 언급했지만 물론 이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놀랍게도 특히 간호법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간호법과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쟁점이 뭐였죠? 의사들은 굉장히 반대했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일단 간호사분들이 그 일단 법적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들을 이제 정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많이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PA 변호사라고요. PA 간호사라고요. 그 피지션 어시스턴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보기에는 거의 의료 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들, 특히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는 이제 뭐 삽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다름없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의사들이 사실 현행법상, 그러니까 사실 10,000명 넘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이분들이 하는 모든 의료 행위들이 다 불법이었어요. 네, 그동안에 많이 해온 거죠. 네, 이미 해오고 PA들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양성화하고 또 공인해서 인증을 해주는 격인데요. 당연히 의사들은 반대를 하겠죠. 근데 그것을 이게 참 기묘한 게 대통령께서 원래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셨거든요. 네. 공약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본인이 그걸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네.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잘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어떤 정책을 내면요. 네. 그 싫어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내면 그거는 통과됩니다. 아 저게 예. 아군이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지금 PA가 그 양성화되는 이 간호법 통과된다고 한다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그 파업과 투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기름 부은 꼴이에요. 대통령 이거 통과. 예. 정부 여당 통과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PA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의료개혁 초기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개혁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방식을 굉장히 좀 유연하면서도 스무스하게 좀 스마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의사들의 그 이익에 민감한 여러 정책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의사들과 협상에 나서라.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만 이익에 민감한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PA 간호사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기 전에 수련 과정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급여 수가를 이제 뭐 책정하고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의 극단적인 이런 반응과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좀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만 나선다면은 이렇게 파국에
여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저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환자 입장에서 지금 아까 의사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전 환자 입장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 그럼 앞으로 병원 체계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전공의들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시스템을 전문의하고 간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PA 얘기 들으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사 숫자 자체가 아주 많이 더 필요하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 아니 의사는 의사를 필요하다고 늘리자,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호사를 저는 뭐 늘리자, 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간호사는 어차피 이게 보통 간호사들이 한 50%가 한 5년인가 통계 보니까 5년 내에 관둬요. 네, 매우 소위 말해서 빡셉니다. 아, 그 정도로 회전율이 빨라요. 이게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야간 당직 서고 이게 맨날 그게 해야 되게 무조건 이게 몸이 축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서 지금 그리고 뭐 이제 대형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스톱 됐거든요. 그래서 1년 지금 작년에 채용됐던 사람들 아무도 지금 출근 못 하고 있어요. 간호사들 지금 올스톱 돼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뭐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 저는 PA 간호사 예전부터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미 불법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사 하나 놓는 것도 다 의사가 해야 돼요. 원래 이거. 그거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불법을 방치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어디까지. 그래서 뭐 수술까지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것도 이 법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거는 민주당이 시행령으로 담아라. 이게 웃긴 게 보통은 야당이 거대 야당이 보통은 야 이거는 법으로 해야 돼. 그리고 맞아, 여당이 맞아. 야 이거는 시행령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야 이건 시행령으로 해. 야 이건 법으로 해야 돼. 여당이 이렇게 그래요? 싸우다가 결국은 시행령으로 하기로 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의사들 문제 많아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는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봐요. 의사 이기주의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의사들 저는 그래서 그 의사 여론조사 해보면은 70에서 80%가 의사 증원 찬성을 해요. 네네. 윤석열이 이거 이렇게 날려먹나? 솔직히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제대로 이거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국정수행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될 가능성 높거든요. 한 2,000명이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지지의 마음이 있어요. 본인이 비합리적으로 2,000명을 얘기를 하는 순간 의사들이 무슨 저항을 하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화돼 버리는 거예요. 2,000명의 근거가 없고 2,000명 회의록 내놓으라고 하니까 회의록 없다라고 거짓말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막 말 바뀌고 있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는지를 얘기가 안 되는데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니들의 안을 내봐라라고 하는 게 이게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의사들이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명분은 본인이 다 준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작은 뭐냐면은 저는 2,000명 말이 안 되고 일본처럼 17년간 1,800명 늘려라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왜 본인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본인이 한 방에 한 큐에 다 해야 돼. 못 믿어. 저 뒤에는.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불행이에요. 이분이 이 똥꼬집을 부리는 게. 저는 400명, 500명하고 5년 뒤에 또 다시 논의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에 놓으면 적극 지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개혁 과제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라든지 이제 초등 돌봄이라든지, 교육개혁적이죠. 예, 뭐 유보 통합이라든지 몇몇 그 이제 개혁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된 설정한 개혁 과제를 하겠다, 또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면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방향을 설정했더라도 그거를 추진하는 방식을 얼마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무식하게 해가는지를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통합도 실질적으로 정책에 걸맞는 예산 책정과 디테일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게 현장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개혁만큼 이게 뭐 응급실이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렇게 화제가 안 돼서 그렇지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덜컹덜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은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것 같은데 2,000명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00공이 언급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가지고 20. 예, 뭐 2000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이다. 그래요? 뭐 짤도 돌아요. 뭐 왜 2000을 그렇게 언급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00, 너무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1000명이면 1000개겠지. 왜 1,000명 아니고 2,000명입니까? 뭐 하여간 그래서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아직도 그런지. 왜 2000인지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한 번도 합리적인 설명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왜 2000명인지? 못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도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요. 제가 말하는 이게 거. 원래는 처음에는 많이 늘리자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대통령이 숫자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상징이나 레토릭이 아니고 어떤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돼버렸죠. 지금은 심지어 잠깐만 있으면 1,509명이 됐어요. 그건 왜요? 왜 그러냐면은 자 2,000명인데 자 대학들 니들이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숫자 내봐 이렇게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안 낸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막 엄포 나가지고 니들 불이익 줄 수 있어 막 이런 막 분위기 조성되니까 다 냈어요. 그래서 다 합쳐 보니까 1,509명이고 지금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 야 의대 얘들이 이 1,500명 늘릴 수 있대잖아. 이건데 그 의대 개개의 의대는 본인들이 생각을 한 거지 전체 국가 의료 체계를 생각해서 낸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너 근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처음에 2,000명은 도대체 왜 얘기했으면 왜 1,509명으로 줄었냐고요. 그러니까 주먹 구구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계산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게 그 내년에 1,509명이 늘어난 것만 신규 교육 수요가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대거 유급생이 발생하거든요. 의대생들 학교 그만뒀죠. 네. 학교. 그래서 대거 유급생이 발생해서 내년에 아. 3,000 더하기 그 유급생 3,000명 더하기 1,500 해서 7,500명을 신입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거 지금 대학들이 지금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명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2,000명은 아마 그렇게 근거는 없지만 이거는 그 협상용이다. 협상용 카드일 거다. 맞아요. 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좀 숫자와 너무 큰 숫자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을 먼저 압박한 다음에 한 1,000명이나 500명 정도에서 타협하려나? 그러니까 협상용 전략인가라고 제가 판단했었는데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자, 같아요. 요 부분만 전망을 그러면 하고 다음 주제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2,000명 끝까지 고집하고 네. 어제 기자회견 그대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어떻게 정부의 생각은 아니 의사들 한 해 의대생들 한 해 유급대? 야 니들이 그러면 내후년에도 유급될 거야? 야 니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예요. 야 결국은 얘들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현실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지금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지금 안과 돈 되는데 다 가고 있잖아. 야 의사들 지금 하루에 한 해 3,000명인데 5,000명씩 나오면은 거기도 경쟁 박 터져가지고 거기 수익률 떨어질 거야. 그러면 니들 갈 데 없으면 응급실 오겠지. 니들 뭐 어디 가겠어. 니들이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스탠스가. 자 이게 몇 년 걸리냐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고집하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들이받아가지고 진짜 정권을 위험하게 만들까요? 이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상황이 이거는 되면? 진짜 예측 불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게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봅니다. 진짜로. 예, 농담이 아니라 탄핵 얘기도 공공연하게 다시 나올 거고 뭐 별일이 다 발생할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 탈당을 부합해서 여당이 갈라서는 것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본인의 생명을 걸고. 여당 분열도 가능하고 예. 그렇다. 일단 두 가지 나눠보면요. 일단 교육 체계는 의사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굴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대통령의 힘은 더 빠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전공의들의 뭐 투쟁, 파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전공의들 그만두는 형식의 투쟁과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형식의 투쟁은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7,500명, 내년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이런 마비 이런 것들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게 언제 끝날지는 윤석열 정부의 뭐 명운과 같이 이제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영향을 미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이 정부가의 그 명운을 운에 맡게 되는, 진짜 운에 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어나고 어떤 인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들이 정부 입장에서는요, 특히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일어나기를 그냥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국정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일들을 예상 가능한 범위 내로 이제 통제하는 게 국정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또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사후 대응을 잘하고 하는 게 이제 국정인데 지금은 오히려 사고가 많이 터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안 터져라, 안 터져라.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안 터져라라고 뭐 기도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년에 아마 그 이제 3,000명에다가 내년에는 4,500명이 되니까 7,500명 정도 이제 교육이 되는데 일부는 뭐 이제 다 유급된 건 아니니까. 근데 내년에 그 정도까지 교육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의사들은 의사 면허 자격 시험 본 다음에 군의관으로 보통은 갔어요. 그게 36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생들 휴학하고 다 군대 가버리고 있어요. 그냥 일반 병으로. 일반 병,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계속 유급할 수는 없고 시간은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꽤 많은 의사들이 야, 그냥 일반 병으로 시간 줄여서 그냥 갈게. 그렇게 36개월 너무 길어. 내가 왜 거기서 그런 거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박 터지진 않겠지만은 의사가 배출되는 거는 한 해에 3,000명씩 배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의사가 뭐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 2,800명 됐잖아요. 이게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도 안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의관 숫자 이제 부족할 테고 뭐 이런 상황. 공보의 숫자도 부족하겠네요. 그러니까 공보의 숫자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장기 투쟁에 참호전에 들어갔다 지금 의사들. 뭐 그렇게 보시면 전공의들은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냐면은 아직 선택지가 있어요, 전공의들. 그래서 뭐 별거 만든다고 막 의사 진료면은 뭐 만든다고 하잖아요. 헌법 소원 내고 막 온갖 거 수단 법적 투쟁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전문의 뭐 중심체제 좋아요, 제가.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전공의들 착취해가지고 월 3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굴리는 게 그냥 사실은 일종의 군대 제도 같은 거거든요. 그 문제 있으면은 그동안 해결할 의지가 없더라도 이참에 해결하는 거 좋아요. 어떻게 버티냐고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근데 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아까 그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은 의사들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올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그러셨죠. 아니 의대생들도 전공의로는 그렇고. 안 들어온다니까. 전공의는 여기를 안 들어가고 아니, 딴 그러니까 데로 간다는 거예요. 전문의 자격이 아니라 일반의로 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비뇨기과 전문의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뭐 감기도 보고 뭐 이것도 그렇죠. 보고 하는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어요. 일반의로 개원을 해도 전공의로 사는 300만 원, 400만 원보다 훨씬 잘 번다라는 게 실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성형외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과, 안과, 그러니까 저는 성형외과. 성형외과의 이익을 좀 줄여야 되고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과도하게 거기에 몰리면은 이익이 거기서 많이 나면 사람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수라장 됩니다. 아수라장 그러니까. 자, 국정브리핑을 평가하고 있는데 의료개혁이 너무 핫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있지만 참겠습니다. 네네. 국민연금 넘어가서. 얘기. 예, 연금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연금 지난주에 우리 다뤘으니까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 대동소이하게 사실은 다 확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새롭게 등장한 쟁점이 있는지. 확정된 게 얘기해 없어요. 아, 확정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예상했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예. 청년들은 조금 덜 연령별 빠르게 차등. 연령별 차등해서 차등을- 보험료를 예.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자동 안정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좀 받는 게 줄어들 수 있게 한다. 뭐 그리고 이 이제 두 가지. 명문화. 법률의 명문화. 법률의 지급 명문화한다. 법률의 이렇게 세 명문화. 가지. 예. 새롭게 그것들이 더 확정된 게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정도 얘기한 거는 그냥 우리 정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맞아, 비슷하다 맞아.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것이 말은 좋지만 요것의 핵심은 정말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해서 정말 핵심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요 구체안들을 어떻게 제시할지 또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타협할지를 얘기를 하려면은 구체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거 논의 몇 년 걸리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논의예요. 그리고 세대별 차등 적용, 보험료 차등 적용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세대 간의 이해가 확 갈리고 또 세대 안에서도 여러 이해관계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논의도 정말 오래 걸리는 정부가 아주 스마트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그 논의 기간을 그나마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논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구체안을 내놓지 않았죠. 그래서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지 또 그때 어떤 안을 내놓을지 참 이제는 사실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예, 궁금하지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요 새로운 내용이 또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논의가 됐었던 그 지급을 명문화하겠다. 뭐 이게 사실 뭐 원래 당연히 구조상 원래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불안해하니까 명문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법률로 하자는 네, 거죠. 그거 자체가 그 전에는 그렇게 법률로 정하면 국가 부채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해서 지금까지 맞습니다. 안 됐어요. 한 네. 수십 년 이거 논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안 됐어요. 그렇지만 명문화하지 않아도 국가의 지급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이건 제도의 구조상요 원리상 있는 거라고 제가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건데요. 아무튼 의미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저는 정말 이건 약간 음모론까지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좀 불필요한 얘기들이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보통 3종 연금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3종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거는 다 법률로서 명시된 거고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의 성격에 있는 연금인데요. 근데 이 다양한 연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예. 개인연금을 굳이 언급하는데 저는 잘못 들어간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언급만 그쳤으면 또 제가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세제 혜택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런 이제 그리고 개인연금 공적연금 아닌 거고 그렇죠. 민간이 민간이 파는 보험이죠. 예, 은행이나 보험성 금융사에서 가입하는 그렇죠. 그런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연금이죠. 데서 하는 연금성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에 이미 세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니 지금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이 될 뻔한 걸 본인이 걷어찼는데 그리고 당장 타협하기가 어려운 저는 이게 지금 인구가 많은 세대들이 납입 연령을 종료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 종료되고 있고 64년생 종료되고 있고 다 이렇게 종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라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본인이 걷어차놓고 굳이 개인연금을 언급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이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걸 더 확대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시그널인가? 예. 무슨 시그널이에요? 여기 보험 이거 개인들은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고요. 또 개인 보험사들이나 이런 데들도 이런 영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라. 사실상 공적연금은 뭐 어렵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민간연금을 키우겠다는 시장화하겠다는. 네, 그런 요거 시그널을 연설문 쓴 줬다. 사람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정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자동 안정화 장치는 진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란 말에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그러니까 하한선이 있어요. 하한선을 두느냐 안 두느냐 예를 들면 이게 오를 리는 없잖아요. 무조건 다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40대, 50대, 뭐 60대를 포함해서 여기보다는 20대, 30대가 오히려 불이익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예요. 20대, 30대 니들한테 요율 조금 내게 해줄게 라고 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그렇죠? 아니,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게 안정화를 하려면 더 많이 깎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당장 지금 받을 사람들은 안정화될 일이 없는데 나중에 재정이 하더라도 안정화되면- 조금 내겠죠. 그러니까 조금 조금 될 조정을 텐데. 하는데 뒤에 갈수록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삼모사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명문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명문화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국가의 얘기는 뭐냐면은 세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사실상 네네네. 세금을 투입하겠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기금 고갈돼도 걱정 마라 이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자동 안정화 장치하고 또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금을 그러네요. 투입해서라도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로 보장해 줄게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는 자동 안정화 자동 장치를 안정화는 얘기를 기금 하면은. 고갈되고 불안정해지면 좀 깎을게 좀 덜 받아 이런 예.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 모순 덩어리라서 디테일이 나와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조율이 될 수 있지 않은데 대통령은 어제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조율하는데 이거 세월 걸리겠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발표되는 거 보니까 그 생각 걸리는. 연금 개혁은 말은 거창하겠지만 사실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괜히 민간 보험 가입하라는 시그널만 줬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 아니기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아니기를 빌면서 할 얘기 많은데 지금 기초연금 하려면 그 재정 마련하는데 감세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의미 있는 거 하나 냈어요. 하나 냈어요. 뭐 있어요? 그 어르신들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감액 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이거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약간 이제 그 진보 쪽의 수건이었거든요.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생계급여 수급자한테도 기초연금 좀 주겠다. 주겠다. 전액은 아닐지라도 네. 일부라도 주겠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그거 하나 칭찬하고 그동안 45분 동안 비판했던 거는 뭐 그대로 역사에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지세요, 다. 네, 여기까지 정책경제다 진행하고요.